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3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2023 수능 특강으로 고전문화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오랜만에 고3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강의 찍는데요. 사실은 올해 고3 학생들 수능 특강 찍을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일단은 올해 수능 대비한 차원에서도 좀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이번 기말고사 범위에 사실 수업 시간에 다 설명하긴 했었는데, 수업 시간에 잘 안 들은 학생들도 있을 수 있지만 열심히 들었던 학생들이 한 번 더 내용 확인하는 데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혹시라도 이 강의 통해서 조금이나마 국어 시간 공부에 도움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좀 찍어보려고 준비는 했어요. 자, 오늘은 작자미상의 작품 유산가라는 건데, 이 유산가는 사실 이제 12잡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대로 이렇게 쭉 내려온 잡가들 중에서 유산가라고 하는 것들이 수능에도 사실 연계교재에 좀 자주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12잡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라, 여러분 책에서 일단 먼저 뭘 확인할 거냐면 보기를 좀 확인할 거예요. EBS 올해 수능 특강에 보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유산가는 조선 말기에 도시의 유흥 공간이 확대되면서 직업적 가객들이 창작해서 가창하고 전승했대요. 여러분, 직업적 가객들은 뭔가 좀 사대부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좀 이렇게 흔히 말하는 서민들에 가까운 사람들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었던 잡스러운 노래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뭔가 고급진 노래는 아닌 건데, 도시의 신흥상공인 계층이 잡가를 듣고 즐기다가 점차 서민과 상류 양반층까지, 그러니까 향유층은 되게 넓었대요. 자, 여기서 언어 사용 양상의 변화에 따른 게 무슨 얘기냐면 서민의 언어도 있고 양반의 언어도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양반의 언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냐면 뭔가 고사를 인용하던가 아니면 한자어를 쓰던가 이런 게 있는 거고, 좀 적어줄까요? 여기다 적을까? 서민의 언어라는 게 존재할 수 있고 양반의 언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건데, 이 서민의 언어라고 하면 순 우리말로 되어 있거나 뭔가 좀 비속어적인 것들이 있고요. 양반 언어라고 하게 되면 한자어에 대한 걸 얘기하거나 혹은 고사를 인용하는 것들, 이건 전부 다 약간 양반들의 언어에 해당하는 것들이라 보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형식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네 마디 율격이 연속되는 뭐 가사의 뿌리가 있는 것도 있고, 여기 보게 되면 시조의 뿌리, 가사의 뿌리, 판소리, 민요, 그러니까 다양한 갈래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유산가는 네 마디 율격이 연속되는 잡가여서 가사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볼 때에는 이거 되게 독특하다, 좀 가사처럼 생겼는데, 근데 실제 가사는 아니고 잡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작품의 특징 또 하나가 뭐냐면, 자, 여기 하나의 특징이었어요. 특징이 뭐였는데, 언어, 양상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요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언어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는 거죠. 다음 두 번째, 요 안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금 얘기했지만 가사 계열의 잡가다. 그럼 가사 계열의 잡가라고 했으면 가사와 유사한 형식이 있겠죠. 그러니까 가사 형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게 하나의 특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요 안에 보게 되면 대중적 흥미를 끌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들어있는데 내용이 매우 다양할 수 있다. 뭔 얘기냐면 어디서 딱 봤을 때 와, 멋있어 보인다, 다 끄집어 오는 거예요. 자연을 봤어. 나 저번에 자연에 대한 뭔가 멋있는 표현 들어봤는데 그럼 끄집어 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작가들은 뭔가 논리적인 것들이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이거다 왜 이거 나오지? 이해가 안 가요. 죄송해요. 근데 그 왜 그런 거냐면 뭔가 멋있어 보이는 것들을 가져온 거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뭔가 슬프지 않은데 갑자기 슬프다고 얘기해. 왜 이런 거야? 이런 자연 얘기할 때 늘 그런 슬프다는 표현을 갖고 오니까 쓰는 거구나. 그러니까 좀 상투적인 표현이라고 하죠. 그런 게 많아요. 마지막으로 세속적이고 쾌락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 그러니까 유산가는 말 그대로 뭔가 슬픔이나 이런 걸 노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냥 즐겁고 놀자 뭐 이런 얘기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신 상태에서
이 작품을 볼 때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포인트 잡아드리고 시작할게요. 이 작품을 공부할 때 5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12작가 중 하나다. 아까 말씀드렸죠? 두 번째, 서민 언어와 양반 언어가 혼재하고 있다. 여기 설명했어요. 세 번째, 조선 말기의 도시 유흥 공간에서 직업적인 가객이 부른 노래다. 그러니까 뭔가 좀 고급진 노래는 아니라는 거죠. 네 번째, 다양한 표현 기법이 드러나는데 뭐 음성 상징어, 대꾸, 열거, 서리, 직유, 은유, 의인, 색채 대비까지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학교 내신 시험에 내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체크. 다섯 번째, 대중적인 흥미 요소를 끌기 위해 내용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막 짬뽕 섞여 있다. 그래서 작가라고 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본문을 정리하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화란춘성하고 만화방창이라 되게 좀 그럴듯하게 써있다, 그지? 그러니까 약간 한자성어처럼 써있잖아. 이렇게 사자성어로 써있을 때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쫄지 마시고요. 이런 걸 볼 때는 보통은 한 글자만 알면 끝나요. 여기서 보게 되면 여러분이 꽃 화자 알 것 같고 봄춘자 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봄이 돼서 꽃이 폈다? 이 정도로 이해해도 돼요. 그러니까 좀 자세한 뜻은 봄이 활짝, 봄꽃이 활짝 핀 꽃성 이런 뜻이거든. 근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봄이 왔어. 어디에? 성에. 뭐가 폈어? 꽃이 폈어.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봄이 와서 성에 꽃이 피고 만화방창. 얘도 마찬가지야. 만화. 보통 만자가 가득 찰 만자거든. 그럼 만화방창은 뭐냐면 만물이 흐드러졌다. 만물이 소생하고 있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만물이 소생하고 있다. 근데 사실 얘들아, 화란춘성하고 만화방창이라 이 표현이 우리 책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책에도 많이 있어. 흔히 이제 봄 얘기할 때 늘 나오는 구절이거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냥 상투적인 표현이다. 전형적인 표현이다 라고 얘기해요. 뭐에서? 고전시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흔히 고전시가의 봄을 얘기하는 시구절에 자주 볼 수 있는 상투적인 표현들. 때가 좋구나 번님네야. 누구누구를 불렀잖아? 그럼 번님이 이 청자가 될 것이고 당연히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하고 있다. 대화체다. 이런 걸 얘기하는 알 수 있을 거고요. 때가 좋구나 청자들, 저 번님들아 산천경계 구경 가보자. 그러면 산수 구경을 권유하고 있는 거죠. 됐나요 여기까지? 그럼 권유하면 같이 가자는 얘기 아니겠어? 그럼 뭐뭐 하세라는 얘기는 무슨 형 어미라고 볼 수 있어요? 당연히 청유형 어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청유형 어미를 통해서 서사 부분에서 뭐 얘기하고 있냐? 바로 산수 구경을 권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생님 왜 서사라고 썼냐? 잡가인데 가사 형식을 기본으로 차용하고 있다 했잖아. 그래서 가사는 서사, 본사, 결사로 되어 있죠? 얘도 그렇게 서사, 본사, 결사로 끊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계속 가보죠. 죽장망의 단표자로, 죽장망이 좀 어려워 보이잖아. 죽은 대나무 죽자거든? 그러니까 지팡이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대나무 지팡이 얘기하는 거고, 대나무 지팡이. 그리고 망해 할 때 이거는 집신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나무 지팡이와 집신 하나 들고 단표자라고 나와 있잖아. 단표자는 이 표자가 표주박 할 때 표자거든? 그래서 표주박의 물. 이 정도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뭔 뜻이야? 대나무 지팡이와 집신을 가지고 그다음에 표주박에 물 하나 들고 천리강산으로 들어가서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줄친 부분들은 아주 간편한, 소박한 혹은 간편한 차림새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간단하게 그냥 산책 간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옛날에는 뭐 하겠어요? 그냥 뭐 자연 속에 놀러 가서 놀고 이런 거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냥 산책 가는 어떤 간편 차림을 얘기하고 있다. 자, 갔더니 뭐가 있냐? 만산 홍록들이 피어 있대. 그러니까 산에 가득, 여기 보니까 홍자가 있어요. 얘들아, 이거 한자를 해석 잘해야 돼. 그래서 이 홍자가 붉은 홍자야. 그 다음에 녹자는 푸를 녹자야. 그러면 만산 홍록 요 안에 이미 뭐가 들어있어? 이미 색채 대비가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붉은 건 뭘까? 붉은 것은 아마 꽃을 얘기하겠지. 붉은 꽃과 푸른 이파리 같은 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산에
붉은 꽃과 이파리가 가득하다. 이 정도 해석하면 될 것 같아. 그러한 붉은 꽃과 이파리들은 1년 1도, 1년에 한 번이잖아. 1년에 한 번 다시 피고 있다. 그럼 뭔가 순환성에 대한 얘기죠. 왜? 올해만 핀 게 아닌 거니까. 그래서 자연들은 때를 알아서 올해 또 피고 있고 춘색을 자랑하느라고 색색이 붉었는데 대놓고 붉은색 얘기하네 색채 이미지를 얘기하고 있죠. 그럼 선생님 당연히 시각적 이미지 아닌가요? 맞아요. 시각적인 것들 나와 있죠. 그럼 쟤도 시각적 아닌가요? 맞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됐죠? 자, 춘색을 자랑하느라, 즉 봄 색깔을 자랑하느라고 색색이 붉었다. 산의 모습이 지금 붉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다음 창송취죽이라고 나와 있어.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창송이 뭔 뜻이냐면 여기 한자어야. 창송은 푸른 소나무란 뜻인 거고 그럼 취죽이 무슨 뜻이냐? 대나무예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푸른 대나무란 뜻이거든. 그럼 요 안에 푸르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잖아. 그럼 얘는 붉은데 얘는 푸른데 와우. 이 둘은 색채 대비라고 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붉다. 붉은색 이건 이해했어. 근데 여기에 푸른색이 있다는 걸 모르면 이 두 개가 색채 대비라는 걸 또 모르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용어들을 알아두는 게.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죠. 혼자 하기 힘든 거니까. 자, 푸른 소나무와 대나무가 창창울울. 앞뒤를 바꿔봐요. 울창한데. 이해하기 쉽죠? 울창한데 기와요초. 기이한 꽃과 풀들이란 뜻이죠. 꽃 화자, 풀 초자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이한 풀과 꽃들은 써줄까요? 기이한 풀과 꽃들은 남만 가득 피어있는 중에 꽃 속에 잠든 나비. 그러니까 자연에서 볼 수 있는 거 다 쓰고 있어. 뭐 소나무, 대나무, 꽃, 풀 이런 나비들이 자취 없이 날아다닌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자연 풍경을 묘사하고 있는 거겠죠. 자, 유상앵비는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뜻을 알아야 나중에 예를 들면 이제 뭐 내신 시험 같은데 물어볼 수 있어요. 뭐 꾀꼬리 어디 써있지? 안 써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유상앵비 할 때 이 앵자가 꾀꼬리 앵자거든. 그럼 유상앵비는 뭐냐? 이 유상할 때 이 류자가 버드나무 류자거든. 그리고 이 앵자가 꾀꼬리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나중에 해석을 하게 되면 버드나무 위에서 꾀꼬리가 날고 있다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을 못하면 나중에 문제를 못 풀겠죠. 그래서 버드나무 위의 꾀꼬리는 편편금. 와우, 금 같다. 편은 조각 편자니까 한 조각의 금 같고 그럼 꾀꼬리는 금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A는 B다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은유법이 써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죠? 이 정도는 여러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다음, 화관 전문은 꽃 사이에서 접자가 나오잖아. 이 접이라고 하는 건 나비야. 꽃 사이에 날아다니는 나비들은 분분설이라 눈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나비가 꼭 눈 같다라고 설명되어 있는 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은유법이라 볼 수 있겠네. 그럼 간단하게 이렇게 딱 끝낸다 생각하면 이거와 이건 두 개가 서로 구조가 대응되어 있는 대꾸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현재 유상앵비는 금조각이요. 꽃 사이의 나비들은 눈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봄의 풍경을 눈에 보이는 시각화해 놓은 부분이라 볼 수 있겠네요. 눈처럼, 금처럼. 금색은 또 시각이고 색채 이미지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다. 그죠? 이해했나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혼자서 해결하라 그러면 해결이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으셔야 돼요. 알았죠? 네,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하죠. 삼춘가절 좋으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삼춘이란 말은 좀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 삼춘 할 때가 삼춘이 아니고요. 고전 시간 속에서 계절을 얘기할 때는 앞에다가 삼자를 붙여요. 그래서 봄은 삼춘, 여름은 삼하, 가을은 삼추, 겨울은 삼동 이렇게 이제 많이 쓰죠. 이 개념을 이해하시고 작품을 보시면 돼요. 자, 삼춘가절이 좋으시고라고 되어 있네. 그럼 봄이 좋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봄이 참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 볼 수 있겠고 그럼 삼춘가절 좋으시고 봄이 와서 참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삼춘이니까 봄이온 어떤 석 달 정도의 시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봄 석 달에 좋은 시간이 참 좋다. 도화만발 점정홍. 홍자 또 나왔네.
그리고 도화는 여러분 알다시피 복숭아꽃이잖아요. 복숭아꽃이 만발해서 붉은색, 그러니까 붉은색의 복숭아꽃이 만발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현재 얘기할 때 봄이 와서 너무 좋은 것 같고 복숭아꽃이 피어서 너무 붉고 예쁜데? 뭐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별로 어려운 게 아닌데, 그리고 뭐뭐구나 이런 것들은 영탄형 어미라고 되어 있는 건데 말이 좀 길게 어렵게 한자어가 쓰여 있어서 어려운 것뿐인데 사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어쨌든 복숭아꽃이 있어. 그럼 이제 하나 알아둘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이제 시에서 도화라고 하는 복숭아꽃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어딘가에 뭐가 있을 거냐면 무릉도원이라고 하는 이상향을 의미하는 단어가 어딘가에 적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도화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봄이라는 계절에 피어나는 꽃이야. 그래서 고전시가 속에 도화가 나왔다. 두 개 중에 하나. 봄이라는 계절감을 드러내던가 아니면 무릉도원이라는 의미에서 어떤 이상향, 즉 자연을 예찬할 때 쓰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는 친절하게 밑에 도화가 많이 폈는데 와우, 무릉도원이 여기 아닌가? 그럼 지금 무릉도원과 연결하는 도화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어주축수 애삼춘이라는 게 여러분 책에도 아마 뜻이 나와 있을 건데 사실은 원래 원문을 보면 어주축수애 요게 아니라 산춘이에요. 이게 틀렸다가 아니라 원래 이 어주축수애산춘이라는 글자가 당나라 시인 왕유가 지은 어떤 시의 한 구절을 따온 거죠. 쉽게 말해서 여기는 옛날 한시를 인용한 건데 중요한 건 한시를 인용할 때 제대로 인용한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잖아. 전문적인 사대부가 아니라고. 그냥 흔히 말하는 전문 가객.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전문적인 배운 사람은 아닌데 흔히 이제 노래를 열심히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뭔가 멋있어 보이는 것들은 다 들은 풍어로 들은 것들. 아, 봄이 왔어. 어주축수 애산춘이라더니 근데 이제 어디서 비슷하게 들은 거지. 그러니까 그게 산춘이란 글자인데 얘는 삼춘으로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잘못 표기한 거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한시를 인용한 이유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양반이라고 하는 우리가 상류층을 고려한 거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상류층을 고려해서 일부러 한시를 인용한 건데 잘못 인용했네요. 그죠? 일종의 오타예요. 오타. 그러니까 작품 자체가 오타가 아니라 얘가 오타로 기록을 해놓은 거죠. 왜냐하면 전문적인 가객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조를 알고 가져온 게 아니라 그냥 멋있어 보인 것들을 가져온 사례라 볼 수 있는 거니까. 자, 무릉도원이 여기 아니냐? 무릉도원 아까 이상향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와 있는 이곳이 정말 이상향인 것 같아. 여기 아니겠어? 라는 얘기는 여기야! 이런 얘기잖아. 그럼 이거는 서리법이 있다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쭉 한 얘기가 뭐냐면 내가 간편한 옷차림을 가지고 산속에 들어왔더니 야, 이건 뭐 붉은색, 푸른색, 알록달록 예뻐 미치겠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 와우! 푸른 소나무와 대나무도 막 울창한 것 같고 야, 신기한 꽃과 풀도 막 자라있는 것 같다. 어머, 나비도 날아다니네? 와우! 버드나무 위에는 꾀꼬리가 울고 있고 나비들이 마치 눈 같다, 야. 오? 저기 보니까 웬 꾀꼬리가 금조각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너무나 예쁜 풍경이니까 야, 여기에 도화까지 피어 있어? 야, 그럼 이 정도면 무릉도원이 바로 여기 같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들은 예찬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양유세지 사사록한데 황산공리 당춘절에 말 되게 어렵게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뭐 버드나무 가지가 실처럼 늘어져서 푸른데 황산곡 속에서 봄철을 만났다. 그냥 그런 뜻이래요. 해석만 하시면 돼요. 알았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러한 구절 얘기하면서 연명오류를 얘기해. 이제 도연명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연명오류라는 거 나오게 되면 도연명이란 사람에 대한 얘기가 있고 이 연명오류는 무릉도원의 이야기인 도화원기에 쓴 도연명이 자기 집 앞에 버드나무 5그루를 심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좀 쉽게 설명하면 연명오류 나오게 되면 무릉도원과 같은 의미로 많이 쓰여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상향을 의미할 때 너무나 살기 좋고 뭔가 좀 신비로운 곳 이상향을 얘기할 때 연명오류를 쓰는 거고 무릉도원 여기 아니냐? 연명오류 여기 아니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설이라고 볼 수 있겠고 요 두 개는 유사한 통사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되셨죠? 자, 제비는 물을 차고 기러기는 무리를 지어서.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자연 풍경 속에서 제비가 보이는 것 같아, 기러기는 무리를 지어 날아가는 것 같아. 그럼 이렇게 끊어본다면 앞과 뒤가 서로 대꾸 이루고 있구나. 이 정도 알 수 있겠고요. 충천, 하늘이죠. 하늘 위에 높이 떠서 두 날개 훨씬 펄펄. 뭐 이런 거는 음성 상징을 한 거 말해도 알 수 있을 거고. 백운간에 구름 위에 높이 떠서 천리강상 머나먼 길에 어이 갈고 슬피 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들아 지금 현재 어이 갈고 슬피 우는 건 누구예요? 아마도 기러기가 무리지어 날아간다고 했으니까 기러기가 운다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러기가 울어? 오? 기러기 울 수 없는데? 기러기가 운다고? 야, 그럼 이거 의인화된 거 아니야? 왜? 감정에 대한 얘기니까. 그렇구나. 기러기를 사람처럼 표현한 거구나. 이런 건 알 수 있겠다. 그치? 자, 이제 주의할 게 하나 있어.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러기나 자연물에 감정을 부여하잖아요? 그럼 감정을 지닐 수 없는데 얘가 왜 감정 지니고 있다 얘기할까? 그 이야기는 내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걔가 그렇다고 느끼는 거죠. 오케이? 왜냐하면 기러기란 대상은 슬픔이란 감정을 가지지 못하거든요. 그럼 왜 슬피 운다고 얘기한 거야? 걔가 슬퍼 보이니까. 걔가 왜 슬퍼 보이는 거야? 내 마음이 슬프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개는 의인화를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감정 이입까지 가는 거죠. 오케이? 자, 이때 주의할 거. 슬피 운다면 내 마음이 슬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기러기가 슬피 우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얘기지. 그런데 지금까지 이 화자의 마음은 슬픔이 있어? 없어. 그치? 근데 그 다음도 바로 원산 첩첩하면서 폭포가 완전 멋있다 이런 얘기해. 그럼 지금 앞과 뒤에 계속해서 멋있다. 이야 멋있다. 우와 무릉도원 대박. 근데 중간에 갑자기 슬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이상하지? 흐름이 깨지잖아.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원래 작가는 이렇게 흐름이 깨진다고 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렇긴 한데 그럼 얘가 왜 갑자기 슬프다고 했을까? 진짜 슬픈 게 아니야 얘들아. 감정이입이 아니라고. 그럼 뭔데? 이거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연 얘기할 때 기러기가 나오잖아? 그럼 대부분의 모든 시들에서 기러기가 울며 날아간다라고 표현들을 많이 해. 그러니까 이건 그냥 첫 번째 구절에서 봤던 그런 상투적인 표현이 그냥 써 있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상투적인 표현을 그냥 뭐 한 거야? 그냥 빌려온 거야. 어디서 봤다 싶은 거야, 그냥. 기러기가 울며 날아가니, 아니, 기러기가 위에 있다. 그러니까, 기러기가 울며 날아간다는 구절이 있었는데, 기러기가 슬피 운다. 이렇게 쓴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화자는 슬프지 않아요. 그래서 감정이입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여러분 책에도 문제로 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속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 방금 말씀드렸어요. 왜? 화자는 슬프지 않거든요. 화자는 마냥 즐겁거든요. 아까 보기에서 읽었잖아. 쾌락, 즐거워. 그런데 어떻게 슬플 수가 있겠어? 이해 갔죠? 자, 여기까지가 뭐냐면 끊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본사 1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본사 1의 핵심은 뭐냐? 봄을 예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자, 아까 서사에서는 산수 구경을 권유했어요. 그다음에 본사 1에는 산수 구경을 가서 보니까 야, 멋들어지네. 그냥 뭐 대나무, 소나무, 뭐 버드나무 위에 꾀꼬리, 나비, 와우, 장난 아니야. 야, 여기는 거의 무릉도원 수준인데 예찬하고 있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사 2로 넘어가게 되면 뭐가 있냐면 이제부터는 폭포에 대한 얘기로 가요. 보통 이제 자연 속에 들어가게 되면 막 폭포가 막 떨어지고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폭포 얘기를 통해서 또 한번 이 자연의 멋진 모습들을 예찬하는 게 나옵니다. 자, 원산 첩첩, 태산은 주춤, 기암은 층층, 장송은 낙낙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지금 선생님이 노란색 부분 해놓은 것들은 하나하나 다 자연물들이죠. 자, 원산, 산들이 첩첩 쌓여있다. 태산, 주춤. 그럼 왜 주춤이라는 말 썼을까? 요건 일단 첩첩 쌓여있다. 그건 알겠어. 음성상징을 하는 거. 근데 주춤 왜 써있냐면 주춤이란 것들은 어딘가를 가지 않고 약간 이렇게 망설이는 걸 주춤한다고 써야잖아. 그러니까 뭔가 가다가 망설여? 그럼 그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주춤이란 말은 그냥 서 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산들이 첩첩 쌓여 있고 큰 산이 이렇게 서 있고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기암은 층층.
기암은 기이한 암석, 바위 얘기하는 거니까 바위들은 층층 이렇게 쌓여 있고 그 다음에 장송은 낙락이라고 되어 있어. 낙락은 뭔가 좀 즐겁다라는 뜻이니까 이 낙락은 길게 늘어진 모습을 얘기한다고 보면 돼요. 그럼 해석할 수 있겠죠? 산은 첩첩 쌓여 있고 큰 산은 서 있고 바위는 층층 쌓여 있고 그 다음에 긴 소나무는 늘어져 있다. 이 정도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끊어 본다면 오, 유산 통사 구조가 반복되고 있네. 이거 알 수 있겠고 원산, 태산, 기암, 장송이라고 한 자연물들을 뭐하고 있어? 플러스 나열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겠네. 유산 통사 구조의 반복은 우리가 대꾸라고도 대신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죠?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현재 자연에서 봄 예찬하다가 봄 풍경 막 예찬하다가 그 다음 보니까 산, 그 다음에 바위, 소나무 얘기했어. 그 다음 응어리 구부러져. 자, 응어리란 말 좀 어렵잖아. 그냥 응어리는 해석할 때 조금 정도로 해석해. 그러니까 조금 구부러져서 광풍에 흥에 겨워 우쭐 활활 춤을 춘대. 누가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누가 춤을 춰요? 여기서 산이 춤을 추겠니? 바위가 춤을 추겠니? 그러니까 여기서 광풍이 불었을 때 흥에 겨워서 춤추는 것처럼 보이려면 이게 이렇게 휘둘러야 되잖아. 그러니까 저 4개 중에서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대상은 아마도 장송 아니겠어? 그럼 누가 춤을 춰? 장송이 춤을 추는 거야. 누가 흥에 겨워? 장송이 흥에 겨운 거야. 정확히 얘기하면 장송이 흥에 겨워 춤을 추는 거야. 그럼 춤을 춘다라는 것들, 흥에 겹다라는 거는 대부분 사람에게 하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의인화되어 있구나. 의인화되어 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누구를요? 장송을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소나무가 이렇게 바람에 나부끼는 모습이 마치 흥에 겨워 춤추는 것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층암절벽상의 폭포수. 드디어 오늘의 핵심, 본사2의 핵심이죠. 폭포수는 콸콸콸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수정염 들이운 듯. 지규법이네. 수정염이라고 하는 것들은 발을 얘기하는 건데 중국집에 왜 이렇게 그 입구 들어갈 때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 이렇게. 그게 발이야. 그러니까 폭포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니까 마치 하나의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뭐랄까 커튼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골 물이 주르륵. 저 골. 그러니까 이 골짜기의 물이 주르륵. 저 골짜기의 물이 쏴알쏴알. 그럼 얘도 음성상징어. 얘도 음성상징어. 얘도 음성상징어. 얘도 음성상징어 되게 많네. 그치? 그리고 열의 고리. 그러니까 열이라고 말이 좀 이상한데 그냥 여러 곳에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10곳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여러 곳의 골짜기의 물이 한데로 합수하여 그러니까 폭포가 되어 떨어지려면 여기저기 물이 합쳐져서 폭포가 되어 콱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천방저 지방저 하늘로 솟았다가 밑으로 꺼졌다가 소쿠라치고 위로 소쿠라치고 펑 퍼져 쫙 퍼져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폭포가 떨어지잖아. 떨어지면 물이 떨어진 다음에 물이 한번 팍 솟아오르잖아. 그걸 이제 천방저, 쿵 떨어져 지방저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넌출지고 방울저 다 폭포의 모양 같은 걸 표현한 거고 출지고 방울저 저 건너 병풍서우로 으르렁 콸콸 흐르는 물결이 은옥같이 그럼 은옥 같다는 것도 직유법이라 볼 수 있겠고 그러면 은옥같이? 그럼 은색이라고 하는 거니까 색채 이미지도 있네? 그럼 뭐가 색채? 뭐가 은 같은 건데? 당연히 폭포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폭포가 물방울이 이렇게 팍 튀면 그 물방울이 이제 투명한 색깔이니까 은색처럼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색같이 흩어지는 폭포의 장관을 설명한 거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전부 다 폭포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가죠. 소부호유 문답하던 기상연수가 여기 아니냐?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지금 폭포가 막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장관을 설명했잖아. 근데 이 모습이 마치 뭐 같냐면 소부허유가 문답하던 기산영수가 바로 여기 같다 설명하는 거야. 근데 사실 얘들아 기산영수가 어디냐면 소부와 허유가 머물렀다라는 그 장소거든. 그리고 여러분 소부와 허유는 알고 있을 거예요. 많이들 들어봐서 알고 있을 거예요. 소부와 허유에 대한 이야기 혹시 모를까 봐 잠깐 정리하면 허유라는 사람은 소부와 똑같이 지극히도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연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 거고 굉장히 천명, 그러니까
그러니까 속세 싫어.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소부와 허유예요. 그러니까 지독히도 속세를 싫어서 자연 속에 머물러 살던 사람들인데 이 허유라는 사람에게 이제 왕이 어느 날 가서 너무 이제 인품이 뛰어나니까 우리를 위해 정치를 좀 해줄 수 없겠냐라고 얘기하니까 이 허유가 어우 더러운 소리 들었어. 나한테 정치해달라고 그따위 더러운 소리를 그러면서 이 물에다가 귀를 막 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빼내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소부, 소를 끌고 오던 이 사람이 그 물이 더러운 말이 섞여 있다 생각을 해서 어우 우리 소한테 저런 물을 먹일 수 없지. 그리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정말 말 그대로 얼마나 청렴하고 깨끗한 사람들이었으면 그 말을 씻어내려고 하고 그 말이 물에 들어있다고 안 먹이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인 건데 그 옛날 사람들을 썼다라는 거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기다가 인용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고사를 인용한 거죠. 다 상류층을 통해서. 기산영수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들이 머물던 곳이 기산영수예요. 그럼 이때 기산영수는 뭐로 쓰이냐? 위쪽에서 말했던 무릉도원과 연명오류하고 다 비슷한 의미라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상향을 의미하는 거지. 여기가 얘 아니냐? 여기 아니니? 완전 똑같네. 아까도 무릉도원이 얘 아니냐? 도연명의 그 연명오류가 얘 아니냐? 여기도 기산영수가 얘 아니냐? 똑같잖아요. 그럼 얘도 서리법이겠죠. 그렇죠? 그다음 주곡재금은 천고절이요. 적다 정도는 1년풍이라. 그럼 이렇게 끊어서 여기도 대꾸라고 볼 수 있겠네. 뜻은 주곡재금, 주걱주걱 거리는 새는 천고절. 그러니까 주곡재금이라는 게 뭐냐면 주걱새의 우는 소리인데 이 주걱새가 우는 소리가 뭐처럼 들리냐면 천고절, 절개를 노래하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주걱새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마치 절개를 노래하는 것 같고 적다 정조, 소시 적다라고 우는 새가 있는 거야. 그 우는 새가 뭐냐면 소쩍새라고 하거든. 소시쩍다 소시쩍다 그래서 소쩍새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소쩍새의 울음소리는 1년풍, 풍년을 기원하는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럼 소쩍새가 왜 풍년을 기원하는 건데 소시쩍다 이거야. 왜? 올해가 풍년이 들어서 이 모든 곡식을 담기에는 솥이 적은 것 같은데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솥이 적을 정도로 많은 곡식이 생기길 그 풍년을 기원하는 울음소리란 뜻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마치 소쩍새의 울음소리는 풍년을 기원하는 것 같구나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가 뭐냐면 본사2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 본사2의 주제는 뭐냐? 앞에 보니까 봄산의 장관을 노래했잖아. 봄산 진짜 엄청 멋있다. 그래서 아까 뭐 태산이, 원산, 그다음에 뭐 기암이 층층 이런 얘기했죠. 여기다 플러스해서 폭포의 어떤 역동성. 폭포가 막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그리고 폭포의 장관이라고 해도 돼요. 이런 모습들을 예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사에서 끝이 나는 거죠. 여기가 결사 파트. 결사 파트 뭔 얘기하냐? 일출낙조가 일출 해가 뜨는 거잖아. 그렇죠? 해가 뜨고 그다음에 낙조 해가 지는 거잖아요. 해가 지는 것. 그러니까 해 뜨고 해 지는 것이 눈앞에 펼쳐졌으니 경계무궁이 좋으시고 경계무궁의 뜻은 끝이 없다, 무궁하다 이런 뜻이거든. 근데 경계는 아름다운 경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름다운 경치가 끝이 없어서 참 좋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까지 자연 예찬을 통해 작품을 정리하고 있네요. 자, 지금 우리가 해석 쭉 하면서 느꼈겠지만 이 작품은 계속해서 그냥 자연의 아름다움, 멋짐 이런 것들을 예찬하고 멋있다고 칭찬하는 건데 다만 논리적으로 통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건 아까 뭐 감정이입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왜 이게 들어왔지? 뭐야 이거 오타 아니야? 이렇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냥 멋있어 보이는 것들을 다 따다 쓰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다 보니 이 안에는 여러 개의 이야기들이 많이 섞여 있기도 하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그럼 이제 마지막 최종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만은 꼭이에요. 자, 일단 주제는요. 봄의 아름다운 경치를 노래하고 있는데 그 경치를 감상한다는 뜻이에요. 완상하면서 느끼는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다. 그 다음 색채의 대비가 드러나 있는 거 아까 설명했었죠?
일단 만산 홍록 안에서도 이미 드러났었고요. 그 다음에 뭐 붉은색이 있는데 창송 취죽, 창자, 푸를 창자라고 설명했어요. 자, 이런 것들 색채 대비 있었다. 그럼 색채 대비가 있다는 얘기는 당연히 이 안에 시각적 이미지라든지 색채 이미지 이런 것들은 말 안 해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음성 상징어 되게 많았죠. 이걸 통해서 역동성을 드러내기도 했고 일종의 생동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런 것들도 앞에서 설명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대꾸, 열거, 서리 뭐 이런 것도 있었죠. 물론 아까 새가 감정 지니고 있는 것처럼 의인도 있었죠. 새가 슬피 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다만 감정이입은 아니었다. 밑에 있네. 감정이입은 아니었으니까 자 직유, 의인, 은유도 있었고요. 그죠? 되게 많다. 그 다음 가사 계열의 작품이기 때문에 사음보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 다양한 소재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세속적이고 쾌락적인 경향을 지니고 있다는 건 아까 보기에서 얘기했었네요.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정리 끝 다 했습니다. 자, 오늘 유산가 작품 정리했는데요. 사실은 유산가 나올 때마다 아이들이 늘 얘기해요.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요.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혼자 해석을 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일단 한번 해보면 사실 내용도 별게 없기도 하고 뭐 쉬운 편에 속하는데 다만 이제 혼자 읽기 힘들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 해석을 해보면 그래도 이해하기 좀 쉬울 거고요. 그 다음에 한자가 좀 많아서 그런데 몇 개의 한자들만 알아두어도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작가라는 속성을 꼭 기억하신 다음에 뭔가 왜 이거 나왔지? 그런 걸 논리적으로 파헤칠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그냥 이해하시면 작품을 잘 습득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자, 다음 시간 선생님이 오늘 유산가 했었고요. 다음 시간은 자도사라고 하는 조우인의 작품인데 좀 길어서 그거는 다음 주 월요일쯤에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주말 잘 보내시고 올해 수능 꼭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